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조직 개편과 공공기관 재지정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금감원 노조원 수백여 명은 검은색 웃옷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1층 로비에 모여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출근 도중 집회 현장을 마주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다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을 빠르면 10일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재산세 과표 12억 원,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제외하는 등 자산 기준을 병행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도 적용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재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1일 오후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구금자 대부분이 자진 출국 형식을 택해서 이민법상 미국 재입국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충격적인 체포 구금 사태, 그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한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 추방 공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공약에 따라 이민 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고 반발하는 시위대에 대응해서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하고 있죠.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공장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겁니다. 구금된 직원들은 곧 풀려나 쫓겨나는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FTA 교섭 대표를 지낸 분이죠.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임 교수,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대로 돌아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 합작 직원 300여 명. 체포 구금돼 있는데 빠르면 11일 전세기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과연 예정대로 와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구기보 교수님 지금 300여 명 영사가 그쪽 총영사가 다 만나서 출국시키는 서류 작업 다 끝났다고 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총 체포된 인원은 이제 475명이죠. 네. 그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한 30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300여 명은 이제 영사 면담을 다 마쳤고 대부분 이제 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진 귀국 형식으로 해서 예,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체포 당시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증빙 서류를 소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포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아서 본인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임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진 귀국 형식이다. 우리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유가 이제 다시 그분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디포트,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혹시 차이가 납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추방 형식이 되면 네. 추후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이제 자진 출국의 형식을 예.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예. 그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그 국무부 등과 협의를 해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이 자진 출국이라 그러면 뭔가 위법을 인정한 셈이잖아요. 그 위법에 대한 페널티가 없을까요, 정말로? 그분들 안심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자여행 비자에 해당되는 이스타를 통해서 이제 상용 업무를 본다는 거는 위법인 것만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입국 기록에 남게 되면은 재입국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추방이 아닌 완전한 자진 출국 형태를 취한다면은 그런 불편함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적법한 비자를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 이 비자, 어떤 비자, 우리 건설 현장에 들어간 우리 직원들이 적법하다는 건 어떤 비자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실제 왜 그런 비자를 받지 못했는지, 비자 종류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우선 H-1B 전문직 비자, H-1B. 예, 그다음에 L-1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재원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면 이제 E1, E2 역시 이것도 투자와 관련된 비자입니다. 이런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이 비자 발급에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부율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 거부도 많이 당하고. 예, 그래서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공장 건설 또 설비 설치와 같은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에는 이제 B1이라고 단기 출장 비자, 출장 비자나 뭐 안 될 경우는 에스타 해가지고 전자여가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B1 비자나 에스타로 입국을 해서 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B1이라든지 에스타 이런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법에 명확하게 어긋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만 이런 좀 변칙적인 관행, 변칙이라고 하면 좀 표현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관행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H-1B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만 5천 개로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8만 5천 개 연간.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들은 이제 쿼터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혜민 교수님께 세부적인 좀 쿼터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쿼터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연간 2,000개 내외 정도의 이제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신청자가 한 47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발될 확률이 뭐 한 16%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쿼터가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쿼터가 없는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주요국 쿼터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쿼터를 확보한 나라가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우리도 맺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프타를 체결을 했을 때 미국이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TN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전문직의 경우에 거의 숫자에 제한 없이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4년, 5년 요때 이제 2004년도에 미국이 칠레하고 FTA를 맺었고 싱가포르하고 FTA를 맺을 때 그때 칠레와 싱가포르 이행법 안에 그 쿼터가 설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칠레의 경우에는 1,4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이 돼서 FTA 이행법으로 들어갔거든요. FTA 이행법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의회에서 왜냐하면 이 이민에 관련된 것은 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 FTA 그 당시는 FTA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이행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못 합니다. 이거를 yes, no만 의회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A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승인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는 했죠. 그래서 호주가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역시 FTA를 타결했는데 그거를 못 넣었어요. FTA에 이행법안에 이행법안에 못 넣고 하지만 호주가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아프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이제 군대도 파견하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별도 법안으로 그래서 E3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E3 비자를 해서 그 1,500명을 했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 칠레와 싱가포르는 FTA가 돼 있고 호주는 FTA 들어가지 않고 별도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협상을 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호주 사례를 들면서 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데 이 내용까지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한미 FTA 결과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것을 다 했다 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쿼터도 못 받고 적은 비자 가지고 어떻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이런 좀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FTA 이행은 이행대로 하고 이건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호주처럼 하려고 이제 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부터 이제 의회에서 계속 그 법안은 제출이 됐습니다. E4 비자. 근데 사실 이게 몇몇 의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 입법이 되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호주처럼 부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것처럼 그런 동력이 없으니까 사실 10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은 됐지만 이 소위 소관위원인 법사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적법한 우리가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 문제가 된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갔잖아요. 네. 투자하러 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인정해 줄 것으로 우리는 좀 은근히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국무부에서 그런 거 해당을 할 텐데 정작 법안은 관련된 거는 이민 단속국이잖아요. 또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투자 금액은 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세부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 달리 이제 서명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에서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금 협상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비자 문제도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한미 관세 협상까지 좀 연계돼 있을 거라는데 만약에 지금 비자 문제가 그렇게 해서 미 의회의 어떤 그 진전이 없다 협조를 못 받아서 진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조금 한국인 이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좀 만들자는 요구가 기업들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쉽게 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했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은 없고요. 별도로 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3,500억 불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어. 한다고 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일본과의 협상한 내용을 보면 아마 미국은 일본과 타결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고 할 텐데 저희 정부,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수용하기가. 일본과 협상한 미국과 타결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게 좀 우리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 6개월 이후죠. 예. 그때 이제 2029년이죠. 1월 19일까지 끝났는데 그때까지 5,500억 불을 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까지? 투자는 선정은 미국이 하고 미국이 하고 선정을 해서 일본에 통보하면 일본은 2달 내에 그 금액을 미국 측에 송금을 해야 됩니다. 2달 안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 깎아줬던 관세를 다시 올린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일본이 과연 지금 3년 동안 5,500억이 보면 1년에 1,800억 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과연 그게 이행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위원회는 미국인으로만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하고
그 투자위원회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소위 협의회만 미국과 일본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보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이런 비자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최근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이니까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장 건설에 인원이 필요한데요. 우리와 비슷한 내용을 보면 이제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TSMC가 아리조나의 피닉스 그 교회에 공장을 건설하고 해서 지금 이제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작년 8월에 그 뉴욕 타임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그때도 TSMC가 약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보내서 거기서 대만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특히 또 이제 미국인 근로자와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그 문제를 TSMC가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TSMC는 보면 미국인 근로자도 대만에 초청을 해서 훈련을 또 시켰던 것도 있고요. 또 TSMC는 그 인근에 있는 대학들과 협조를 해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도 지원을 하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서 TSMC는 크게 문제가 되려다가 안 되고 끝나서 지금 이제 공기는 많이 늘어졌지만 25년 초부터 지금 생산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례를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제 이제 뉴욕 타임스도 그걸 지적을 했던데 우리 같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필요하니까. 소위 IPR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서는 이것을 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건설하고 설치하고 운영했을 경우에 이 소위 지재권이 누출될 가능성을 우려를 할 겁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투자가 복잡한 지금 문제입니다. 복잡한 예. 문제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예스타 비자라든지 상용 비자로 대충 해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근로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요구한 대로 현지 근로자를 활용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고숙련 근로자가 뭐 충분히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비쌀 텐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에. 예, 뭐 미국 내 이제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고숙련 인력뿐만이 아니고 낮은 수준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고숙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년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도 이런 부분을 의식을 했는지 그 외국의 이제 전문 기술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식재산권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몇 년간 어렵게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기술 유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생산 차질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비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왜 이런 일들이 터졌는가 뭐 여러 근본적인 원인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아까 TSMC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인들을 어떻게든 많이 고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인력들을 가능하면 많이 데려가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물론 이제 그 시공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 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았고 또 인턴십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역사회 불만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출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도 있었고 TSMC도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케이스와 비슷한 일이 이미 몇 년 전에 좀 있었다면서요. 우리 기업들이 이 이스타 비자로 들어갔다가 다 쫓겨난 적도 있었고 또 비자 발급 요청에 다 무더기로 이게 거절당한 게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기업들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를 설득을 못한 건지 뭔가 대비가 조금 안 된 건지 그리고 이런 상태로라면 앞으로도 뭔가 이 비자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좀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될 수 있는 건지가 참 걱정이네요, 기업들로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서 하려는 노력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금 투자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것이 연계돼서 처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미국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니까 합법적으로 숙련된 인사를 데리고 오면 이것을 신속하게 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어제 9월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올린 그 SNS의 메시지가 약간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주 상당히 환영하는 것처럼 궁금한 거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마죠. 기본적으로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도 유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투자 펀드에 대한 MOU 체결을 비자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발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내 여론상. 아, 국내 여론상. 그러면 처음에 합의를 했다고 했을 때 이 3,500달러 투자 얘기할 때는 비자 문제는 별다른 얘기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3,500억 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합의는 없었고 없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9월 4일 날 타결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3,500달러 투자에 문서화 작업을 하려면 일본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압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 우리가 한미 최소한 문서화 작업을 하려면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3,500억 달러를 그 트럼프 임기 말까지 송금을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현재 이제 4,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이제 상환해야 될 부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연장이 되고 해서 이제 유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굴욕적인 그 협상 내용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만큼을 회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익들은 미국과 이제 반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90%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뭐 한미 협상이 굉장히 잘 됐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갔다 와서 참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이 후속 조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일본은 미국과 합의를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 주력 수출품 관세가 15%로 낮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25%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못 지키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미국이 하는 걸 보면 지금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동선언, 소위 합의해서 만드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아닙니다. 일본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EU만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타결했다고 하지만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게 아니고요.
그 미국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 공동선언이 아니고 예.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가 되고 네. 다만 그 투자 펀드에 대한 그 MOU는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개는 지금 미국 측이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리고 이 지금 조인 스테이트먼트든 MOU든 이게 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문서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 결국 어떤 합의든 이행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이견이 표출될 경우 해석을 미국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위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소위 WTO 출범 이후에 네. 통상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독립적인 인사가 판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왔는데 한미 네. FTA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쟁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는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러- 원하는 대로 끌어가겠다, 바꾸고. 그러니까 협정에 서명했느냐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은 서명해놓고도 안 지킬 수가 있고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EU와의 공동 선언을 보면 네. 그 EU도 이제 8월 28일 날 공동 선언을 발표했어요. 네. 거기 보면 네.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데 네. 인하하는 조건이 뭐냐면 EU가 미국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일부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네. 그러면 그 제출한 날의 1일부터 소급해서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EU가 8월 28일 날 그 법안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관세가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 미국이 그 관세를 낮아지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날 EU 집행위가 예.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불만을 표시하면서 301조 조사를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지만 내용을 미국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명도 안 했는데 서명을 한 이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는 지금 3,500달러 투자를 어떻게 지금 규정 지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게 우리의 자세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고 이 기업들이 다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점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요구했던 굴욕적인 조건들, 뭐 굴욕적이라기보다는 뭐 가혹한 조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외환보유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규모를 놓고 봤을 때도 일본과는 이제 차이가 꽤 큰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을 설득시키는 작업들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뭐 광우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재협상을 할 때도 한국의 상황을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이제 양보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수출 포기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투자를 전면 철회하는 경우로 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원하느냐? 뭐 때로는 이제 벼랑 끝 전술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한계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그 벼랑 끝 전술. 우리가 지금 기술을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협력도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비자 문제라든지 투자 함정에서 너무 요구를 하면 정말 투자 결정에 대해서 고기보 교수님 말씀대로 좀 우리 입장을 좀 강하게 결기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통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세
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 아. 상호 관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간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조선의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마스카를 통해서 네. 3,500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조선으로 하려고 네. 하는데 미국의 경우 조선 인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없다고 없죠. 봐야 되기 숙련이. 때문에 거기에 하려면 인력이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갖고 아마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소위 그 IRA 이 청정에너지 관련한 지원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된 게 이 배터리 투자니까 이 건설 투자에 대해서 조금 네가티브 부정적으로 본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렇게 되니까 미국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급감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기차에 대한 소위 소득공제도 그렇죠. 올해 지금 이번 달 말로 끝나거든요. 네. 7,500불이 끝나죠. 어. 하니까 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그러면 배터리 수요도 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배터리 기업들은 좀 굉장히 답답하네요. 지금 투자를 늘려가는 와중에 산업의 수요는 줄고 그 비자 문제는 터졌고 과연 공장을 납기 목적대로 할 수 있을지 기간 내에. 네. 그리고 이제 받기로 한 보조금도 32년이면 없어지고. 끝나니까 제가 예. 납기를 이게 늘어지면 받는 보조금 자체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대차, LG 엔솔의 현지 공장 이민 문제,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한미 관세 협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더욱 주목된다는 얘기로 우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됐죠. LH가 앞장서 주택 공급에 속도감을 붙이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내 집 마련 세법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공급대책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LH 주도로 한다. 대출도 조금 억제한다. 집값 안정 측면에서 우리 박원갑 위원님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집값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글쎄요. 일단은 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것 같고 총동원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 이거 영끌한 겁니까? 예, 정부가? 예. 연끌 공급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H가 총대를 메고 주택 공급에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그동안에 땅 장사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집 장사. 그러니까 LH가 2009년도에 이제 그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이제 합쳤거든요. 출범 이제 16년 만에 사실상 이제 대변신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 네. 이거는 좀 중장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억제, 이 수요제도 단기잖아요. 조금 들어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양동 작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집권 초기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의 힘이 좀 실릴 수는 있다. 아. 그래서 조금 기대해봐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진보 정부의 특성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수요 억제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돼서 떠밀려서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막상 저 발표 놓고 시행하려니까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5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뭐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무게감이 좀 더 실린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급 불안 심리가 조금 높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한 건데 네. 공급 불안 심리를 참 줄여주는 측면에서 아 이런 내용은 좀 확실하게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어떤 게 있는 거고 일단- 아 또 어떤 대책은 이거 현실성이 없어. 이거 안 될 거야. 뭐 이런 게 좀 있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5만 가구가 이게 착공 기준이잖아요.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착공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인허가는 약간 공급에서 좀 거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생기면은 또 공급을 안 해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공급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착공이라고 하는데 이 착공하면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분양을 해버려요. 분양을 그래서 상급기업에. 훨씬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실제로 135만 5천. 예 메가톤급 될 수 있는 이것도 수도권에서 한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택 재고 수가 지금 1987만 채입니다. 예. 이거의 한 6.8%. 거의 아파트 공급할 거 아니에요. 예.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4%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크잖아요, 지금.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심리 진정은 어느 정도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일단 뭐 기대해 볼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시장 안정까지 갈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공급 확대를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결국은 시장 안정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좀 솔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주택 공급이 분명히 부족한 거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걸 명기를 아예 했습니다. 어떡해요? 수도권에는 연평균 9만 2천 가구 정도가 부족하고 부족하다. 서울은 2만 6천 가구가 부족하다.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뭐 취지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푸드형 주택이 이제 오피스텔하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런 대책 들어가 있고요. 예, 신축 대책안에. 매입을 한다는 건데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사주겠다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급을 속도를 낼 수 예, 있겠다. 예. 정부가 사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 오피스텔 빨리 지으면 6개월 만에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생각이 이 젊은 세대하고 좀 기성 세대하고 약간 다릅니다. 생각이 오피스텔. 기성 세대는 이제 임대 뭐 사업용으로 보죠. 근데 MZ 세대들은 이거를 살림집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예, 그리고 이거 약간 리틀 아파트. 왜냐하면 지금은 오피스텔에 지금 난방이 허용되고 또 발코니까지 이번에 또 확정이 되잖아요. 예, 그냥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뭐 일단은 지으면은 사준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재고 시장에서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 이거는 오피스텔은 그래도 투기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지금 4.6%인데요. 오피스텔. 이게 이걸 갖다가 아파트가 지금 1에서 한 3%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로 낮춰서 아파트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모든 게 아파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해서 취득세를 좀 낮추겠다. 젊은이들은 이걸 주거용으로 좀 원하니까 네, 그런 예. 제안을 해주셨네요. 지금 LH의 주도적인 공급 대책인데 아무래도 LH가 하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이런 가액대의 아파트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일을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 걸림돌들은 뭐가 있을까요? LH가 시행사가 되는데. 주변에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이나 주위 분한테 물어보면은 과연 LH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돈이 있느냐, 돈이 조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부채가 지금 160조 정도 되죠. 부채 비율이 지금 216%인데 작년에 공공임대 짓느니라고 2조 5천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LH는 2028년까지 부채 비율을 232%로 맞춰야 돼요. 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집을 더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겠죠. 예. 그러면 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부채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부분들을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거 기준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왜냐하면 이건 뭐 주택 도시기금이나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목표가 약간 상충하는데 한쪽을 어쨌든 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과연 땅 장사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집 장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임대주택은 시행을 하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LH 조직원들이 한 9천 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지금 LH의 지금 그 혁신을 위해서 혁신 개혁위원회인가요? 네, 개혁위원회? 그게 지금 네.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렇게 임대주택 물량하고 뭐 분양 물량 이런 거라든지 부채 네. 비율 그다음에 뭐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로드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굉장히 육중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H가 이제 아까 이제 임대주택 위주로 할 거라고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수요는 똘똘한 한 채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돼 있는데 이런 수요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직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주거 안정이 있죠. 이건 임대주택을 봐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공공임대가 지금 전체 재고의 8%죠. 이거 10% 늘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쪽이 또 뭐가 있냐면은 시장 안정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 안정. 네. 이 주거 안정과 시장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약간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약 통장 하나만 바라보고 그 싸게 분양한다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가입자들이 많잖아요. 이들의 꿈을 가면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LH가 이제 직접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임대주택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들을 좀 저는 불식시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 약간 좀 기대를 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자료를 보니까요. 그 지금 노후 공공 임대주택이 가장 큰 데가 이번에 개발하는 것 중에서 수서입니다. 수서. 이게 거의 수서? 4천 가구 가까이 돼요. 3,889가구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임대만 하는 게 원래 임대주택이죠. 그런데 이게 분양도 같이 넣겠다는 거예요. 혼합형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어쨌든 저는 뭐 소셜 믹스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너무 주거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장 안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저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오면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잖아요. 뭐 도봉구에 있는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에 있는 위례 업무용지. 근데 좀 봐왔던 좀 익숙한 단어란 말이죠. 도심 내 유휴부지. 이걸 통해서 공공청사과 학교 용지 인근 부지도 활용해서 뭐 38,000가구 공급한다는데 이런 계획은 어떨까요? 이건 뭐 걸림돌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거? 이거는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 근접형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이미 기반 시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제법 커요. 아까 이제 수소대가 한 4,000가구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양도 있잖아요. 한 3,200가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서초구의 교육 개발은 이게 이제 충북 혁신 도시로 이제 옮겼거든요. 여기도 한 1,000가구 정도 되고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기반 시설은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그런 거 따질 게 많잖아요. 그 인허가도 좀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허벌판에 짓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려면은 아마 서울시하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집값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좀 유기적 협력 같은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안에 보니까 우리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분당 예산 같은데 선도지구 공모 방식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꿔요. 네. 주민 제한. 그래서 물량을 좀 늘린다는데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 이주 문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신도시 전망을? 지금 이번 이제 이제 약간 발표를 보면요. 종전에는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동의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자체 이것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주민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한다는. 그러면은 아마 이게 절차가 한 6개월 정도는 빨라진다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네. 이 재테크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어, 결국은 수익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은 수익성도 더 커지죠. 커지죠. 그 문제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번에 그런 명확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아마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분위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윤석열 정부와 달리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기본적인 일단은 생각은. 이제 시행을 해보고 시행해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 이런 좀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에 대선 이제 공약집에도 보면은 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초안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익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재정비 사업이라면은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기대대로 이걸 그러면은 완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예 그러면 2017년 말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던 단지들은 아예 안 내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폐지해달라. 폐지하거나 유예해달라는 건데. 유예해라. 예. 근데 이제 국민적인 정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네. 이 배아프리즘 아니면 그런 어떤 속도를 생각들이 좀 더 있어요. 낸다면서요.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해야 내려면. 되냐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게 이제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 의견이 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그런 절충 작업, 논의 작업 같은 걸 거쳐서 예. 결국은 지금보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완화된 행태가 아마 나와야 좀 더 가속도를 좀 이렇게 밟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은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곧 돌아옵니다. 이들은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 체포됐고 열악한 교정시설에 구금됐습니다. 국민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비자 문제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화약고였죠. 몇 년 전 여행 비자로 들어갔던 한국인 직원들이 무더기로 쫓겨난 적도 있었고 비자 신청이 무더기로 거절된 사례 참 많았습니다. 기업들은 적법한 비자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는데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로 오늘의 참담한 사태를 맡게 된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